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마약류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 또 마약 중독자 그러면 범죄자라는 인식이 더 많지 환자라는 인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일반 또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질병입니다. 정신과 질환 중에서 F코드로 되어 있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면서 뇌 질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 특히 일제교회에서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구금을 한다든가 격리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범이 많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은 재발이 많은 게 특징이죠. 재발을 어떻게 예방하면은 또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또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내에서 일반 감기나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떠한 질환인가?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리워드 패스웨이가 있어서 이 리워드 패스웨이에 도파민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리워드 패스웨이는 우리가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이나 행복, 기쁨, 쾌감, 보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보상회로인데 여기에 급작스럽게 도파민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바로 마약류고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필로폰에 의해서 파괴되는 뇌 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해마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일반인도 노화가 일어나면은 뇌세포가 죽으면서 기억력 장애가 오는 데다가 이러한 마약 사범들은 마약 중독자들은 기억 장애가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중간에 변형계가 있는데 변형계가 많이 파괴됩니다. 변형계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계가 파괴되니까 오랫동안 마약을 남용해왔던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흥분하게 되고 싸우려 들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에 바로 리워드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보상회로가 파괴된다는 거죠. 마약을 한다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평생 동안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다 파괴시키고 있더라. 근데 이 남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사마귀가 교미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하면서 암컷이 수컷의 머리부터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컷은 교미하는 재미 때문에 먹힌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중독은 이와 똑같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현혹이 돼서 평생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 갉아먹히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파괴되더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의 세로토닌은 꽉 차 있는데 필로폰 중독자들은 세로토닌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은 우울증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자살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약물이다. 중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되느냐? 물론 회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뇌세포라는 것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괴가 되더라도 남아있는 세포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기능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파괴되면 기능이 회복이 안 되겠지만 회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봤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완전히 약을 끊어야 좋아지더라. 이 중간에 있는 거는 필로폰 중독자가 한 달 동안 약을 끊었더니 주만큼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14개월을 계속 끊었더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아직 완전하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얼마 동안 끊어야 되죠? 1년에서 최소한 2년은 완벽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 1년에서 2년을 보내는 세월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입니다.
오랫동안 약물에 젖어 지내다 보면은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혼자 되게 돼요. 친구도 없어집니다. 좋은 친구는 약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데 난 하고 싶으니까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맨날 약물하는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는 다 없어지고 소위 나쁜 친구만 있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만성 중독자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엄청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서 굉장히 삶의 질이 낙후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도파민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니 이게 사면초가죠. 이런 생활을 혼자서 버티기란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활을 치료를 통해서 도와줘야 1년, 2년 회복이 되고 나면은 1년, 2년 이후에는 자생력이 생겨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동안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중독이란 건 왜 무서우냐?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얘기들을 우리 회복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만 방심해도 재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질환이라는 것은 마약을 했을 때 느꼈던 쾌감이 뇌의 기억장치 속에 딱 저장이 돼서 평생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하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기억을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느꼈던 쾌감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반응을 바꿔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케인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코케인 중독자한테 영화를 보여주는데 중간에 있는 사진은 자연 풍경이 나오는 사진을 화면을 봤을 때 나타나는 뇌 양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코케인하는 장면이 화면 속에 나오니까 그 사람 뇌에서 그 화면을 보고 반응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바로 기억장치입니다. 아무 때나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마약했던 것과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마약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게 되죠. 그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으로 줄은 뇌 속에 도파민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가운데 점선은 약을 투여한 시기고요. 가운데 약을 투여하기도 전에 약물과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니까 기억이 살아납니다. 기억이 살아나자마자 약도 주지 않았는데 도파민의 이상 증가를 일으킵니다. 다만 생각을 했을 뿐인데도 도파민이 증가를 해서 흥분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망이 생겨서 또 재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극과 갈망은 기억은 없앨 수 없지만 이 기억이 났을 때 반응을 바꾼다면 쉽게 얘기해서 마약이라는 게 꿀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똥물이더라. 그래서 그걸 분명히 느꼈다면 약이 생각나더라도 똥물 생각이 나니까 갈망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질환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마약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선을 차단하느냐. 그래서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마약 공급 사범, 제조나 판매하는 사범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마라.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중독이 돼서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아주 한번 잡히면은 거래 수익을 박탈하고 존립 기반을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변호사 선임권도 박탈하고 묵비권도 인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인권을 무시해서라도 이 마약 공급사범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정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 인구의 3천만 명이 약물로 남용하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9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런 투약자들한테는 치료를 해야만 회복이 되는데 교도소에 수감해가지고는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져서 나오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0년 7월에 이전에 있던 대마관리법, 향정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은 담당 의사가 한 달 이내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은 담당 의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보호제도가 있는데 검찰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자수해도 검찰에서 보내질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검찰을 통하지 않고 비밀 보장하에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료보호 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홍보 예산이 1억이지만 치료 예산은 올해 들어와서 겨우 7,500만 원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 지금 치료 받고 싶은 사람도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치료보호 절차는 검찰에서 의뢰하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의뢰하는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서 1년에 1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입원은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개월에서 1년까지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고 원래는 1년이 끝나면 다시 재신청을 하면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한 사람한테 오래 해줄 수가 없어서 1년까지밖에 안 해주고 지금은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자발적 치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의사조차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도 해올 정도니까 아직 일반이나 의사들한테도 홍보가 안 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교도소 내에서는 어떠냐? 2,000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있는데 교도소 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냥 모아만 놓고 마약사범들은 같은 방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맨날 치료도 안 하면서 교육도 안 받으면서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형아우하면서 배우게 돼서 오히려 더 학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가 만들어지면서 각 교도소마다 심리치료과나 심리치료팀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교도소가 시범적으로 집중교육을 하다가 일반 교도소들도 8시간의 기초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군산교도소는 심화과정이 개설이 돼서 3개월 과정으로 134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정도 교육 정도로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왜? 교육받고 나면 또 교육 안 받은 사범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 희석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2015년에 마약 지수가 20이 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1999년에 이미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유일한 마약 관련 통계는 마약사범 검거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마약 지수라는 게 높아지면은 검거를 많이 해서 높아지면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의 위험지대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마약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검거를 느슨하게 하면은 안전지대로 분류될지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엄청 퍼져가는 이런 딜레마가 역설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검거된 숫자지 지금은 SNS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포 통장으로 보내고 던지기라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찾아옵니다. 돈 10만 원만 있어도 학생들도 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만나지도 않고 상대방을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역삼동 강남역에서 던지기 해주는 심부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다 이제 돈이 들어오면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쉴 새 없이 갖다 놔야 된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사람의 월급이 3,000만 원이라는 정도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 강남 역삼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요새는 불법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는 처방약물 중독입니다. 제 환자 중에 수면제를 300알씩 먹는 사람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2008년에 12,000명이 죽었다가 2017년에 47,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제 마약류 통제관리 시스템이 발효가 돼서 비급여로 처방하는 것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통계나 조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성제 중독, 프로포폴 중독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의 약물 중독자가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들은 대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약류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아편으로 만든 그건 노인네들이에요. 시골에서 재배하다 잡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향정, 필로폰이 대개 40대, 30대고 대만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독자가 특징은 자신이 중독인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법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치료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에 옛날 같은 얘기지만 미국에서만 해도 교도소마다 다 치료시설이 돼 있어서 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85%가 알코올과 약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교도소마다 치료시설이 다 돼 있어서 치료 효과가 엄청 높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맨 밑에 델라웨어 키크레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입원과 하프웨어 하우스까지 하면은 뭐 75%, 72%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뉴욕 스테잉 아웃 프로그램 봐도 여자 같은 경우는 92%가 치료받고 나서 3년 동안 범죄로도 안 저지르고 약물도 사지 않은 사람들이 92%나 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 저희는 10%만 회복이 돼도 감지덕진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봤더니 범죄자를 수감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게 비용이 7분의 1밖에 안 들더라. 또 그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보험이 세이브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2배 효과가 있더라. 경제적으로. 그 사람 또 일을 해준다. 이 효과라는 거는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대인관계 갈등이 줄어들죠. 일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죠.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구속을 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한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전 세계에서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면은 요번에 버닝썬이나 뭐 재벌 3세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의 종합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중독이란 게 어떤 질병인지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수많은 중독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지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돼서 계속 반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법조계에서 알아야 된다. 검사나 판사들이 경찰이 알아서 검거 초기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재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보를 하려면은 치료를 해주려면 치료보 예산이 엄청 들어야죠. 지금보다 50배, 100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1억 5천이란 그 예산은요. 실제로 1년 동안 입원 치료한다 그래도 한 5명 정도밖에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외의 치료까지 포함해도 1년에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지 지금 수많은 그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지금 아까도 치료감호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가 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이 중독이 심하다 보면은 수감을 할 것인지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치료를 보내주고 미국의 드럭코트처럼 치료를 감독해 준다면은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지금 치료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할 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치료 명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집행유예를 할 때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치료를 잘 받는가를 감독한다면은 얼마나 치료 효과가 높아지겠나. 또 교도소 내에 이러한 치료시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한다. 왜? 교도소는 이미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병원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인력과 조그마한 돈 예산만 들이면 얼마든지 병원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볼 때는 한 10억만 있어도요. 지금 1년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총괄할 수 있는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미국의 NIDA가 있듯이 전 세계의 약물 중독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물 중독을 제대로 연구하고 실태 조사하고 또 이 정책을 개발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
요번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서 정부에서 어떤 액션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협력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